분명히 낙찰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치권에 대한 점유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유치권자는 제가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돌변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건물에 자물쇠까지 채우게 됐을까요? 제가 공부한 것에 따르면 이 물건은 유치권을 성립시키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법으로 깰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실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법으로 깨진다 하더라도 마음을 먹으면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유치권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유치권자의 전략은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최대한 유치권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그 금액을 낙찰자에게 받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낙찰자가 최대한 이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시간 끌기입니다. 저 역시도 이때 당시에 이 건물을 낙찰받아서 1층에는 강이 보이는 카페를 만들고 2층에는 인문경매 스터디원 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또 남은 토지에는 캠핑장과 함께 수상 레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겠다는 정말 아름다운 상상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나도 건물을 못 쓴다면 너희들도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유치권자 자물쇠 위에 저의 자물쇠로 따로 걸어놓는 그 정도의 반항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물쇠마저도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경찰의 입회하에 유치권자의 말만 듣고 바로 뜯겨버렸습니다. 유치권 행사지가 받아왔습니다. 낙찰자예요? 법으로. 아, 네. 법으로시고 나가시고 좀 하시고. 지금 여기 점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나가시오. 네. 짝좀 생각해. 나가시오. 알겠습니다. 야, 문 잠가. 네네. 이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실존이구나 라는 걸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도 못 차리고 있던 찰나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한 장 날라오게 됩니다. 권리 행사 방해. 말 그대로 유치권자의 권리를 제가 방해했다라는 내용으로 접수된 고소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론을 이어가야 될까 고민하던 찰나에 또다시 날라온 유치권 존재 소송에 대한 고소장이었는데요. 보통은 유치권자를 상대로 낙찰자가 이 물건에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되었습니다. 유치권자가 먼저 선수를 쳐서 유치권이 존재한다라는 유치권 존재 소송을 먼저 걸어왔기 때문인데요. 제가 상대했던 유치권자는 법적으로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 위치인지 잘 알고 있던 그런 유치권자였던 겁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얼마나 유치권에 대해서 일 처리를 잘해주는 그런 변호사를 찾느냐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당시 많은 변호사분들과 미팅을 하면서 느꼈지만 실전 경험이 있는 그런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관건이었고, 유치권의 소송 비용도 최소 몇 천만 원 이상 발생된다는 사실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유치권에 대해 많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변호사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치권자의 전략인 시간 끌기가 더 이상 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어필하는 것이었고, 제 입장에서도 저는 저거를 1년, 2년, 3년 동안은 저 상태로 놔도 무방하다라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여유를 잡고 들어왔다라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더 이상 이 소송전이 서로 시간 끌기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어필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 명령으로서 유치권을 끝내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었고, 추가로 우리가 피고로 접수된 유치권 존재 소송 외에 반대로 형사건에 해당되는 경매 방해죄와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사기죄를 추가로 접수해서 더 이상 시간 끌기가 맹점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시키면서 이 사건을 끌고 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최종적으로 9억의 유치권에서 4천만 원으로 합의를 하고 끝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끝나자마자 이 물건의 진짜 핵심적인 하자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길이 없다는 맹지였습니다. 분명 입찰 전에 이 도로가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낙찰을 받았지만 막상 실전에선 해당 도로를 도로 주인이 차로 막아버리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온다 하더라도 이 차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도로로 인정받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역시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저는 유치권의 해결과 동시에 부푼 꿈을 안고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을 했던 시기였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에선 심리적으로 제가 더욱더 밀리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건물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곳이 더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한 곳마저도 진입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두 곳의 진입로가 모두 막히고 나니까 왜 토지는 진입로가 그렇게 중요한지 정말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공사는 중단이 되고 진입로 주인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협상의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소송이었습니다. 이미 공사비로 많은 지출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 역시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무거운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대 쪽에선 2년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맹지의 소송 역시 형사소송이 중요한 맹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 쪽에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은 이곳을 도로로 인정을 해서 일반 교통 방해죄로 성립을 시켜줄 것인가 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만일 하나 혐의가 없음이 나오게 되면 민사소송에서도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을 이기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가평군청에 해당 진입로에 대한 의견을 받는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대장을 확보를 하고 가평군청의 진입로에 대한 입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형사소송에서 혐의가 입증이 되어 토지 주인에게 벌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던 이곳은 많은 인문경매 스터디원 분들이 다 함께 도와줘서 이렇게 멋진 곳으로 재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문경매 스터디원 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또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물놀이도 하고 서로 바베큐도 하면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유치권과 맹지를 풀어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매일 꿈속에서 내가 채무자가 되어 강제 집행을 당하는 꿈을 꾸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몰래 눈물을 흘리곤 하셨습니다. 저의 이런 멘탈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사실 명상이었습니다. 요동치는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유치권자와 도로 주인 역시도 자신들의 위치에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인문경매라는 중요성을 더욱더 가슴속에 새기게 되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수많은 경매 물건들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물건을 만나느냐보다 그 물건을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잘 풀릴 수도 있고 혹은 더 꼬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때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인문학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경매를 통해서 성공하는 과정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진심으로 소통해 주실 분들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공을 배운다의 착오였습니다.